반갑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PPAT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날짜는 2022년 4월 17일 일요일, 장소는 우성정보대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부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30문제이고요. 예상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1-1 공직자 직무수행 당헌당규 총 5문제입니다. 1번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공동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이 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다짐을 담고 있다. 아래 담화 중에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그래서 밑줄 잘못 해석한 사람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우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정강정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다가올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을 담고 있어. 자, 보편적인 것은 모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명시했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편법과 부정부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해. 이것도 옳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강조됐어. 당원이라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선명성 역시 중요한 덕목이야. 보수라면 한강의 기적 같은 산업화에 대한 내용만 긍정해야. 내용만, 이렇게 무엇만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부분 틀린 답입니다. 내용만 긍정해야 해. 이것은 잘못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일 방안 역시 중요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이라도 불사해야 돼. 북한과 무력 충돌,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이다. 다음 중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메가트렌드 예측이 경제혁신의 핵심이야. 우리 당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혁신기구, 팬데믹 등 미래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해. 맞아. 규제 인식 전환 역시 필수이지. 기업이 준법 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게 권장하고 기존의 사전 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책임도 다해야지.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주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야.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유력한 인재는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라도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국립연구소에 묶어두어야 해. 요거는 내용을 보면 강제로, 빼앗아,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네, 현진이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현진. 자, 조심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현진인데 3번이 아니라 4번이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태 보겠습니다.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성장 전략 마련도 필요하지. 지역 경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경제 혁신의 정신이야. 자, 그래서 답은 현진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자, 3번. 아래의 대화는 당원 규정 해석에 대한 토론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당원은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으로 나뉘지. 책임 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한 당원을 의미해. 맞습니다.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언을 할 권리가 있어.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다면 당은 담당 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의무를 가져.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옳습니다. 소멸은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된 후 7일이 지나야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이나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어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그래서 당으로부터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을 때에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자, 4번. 다음 중 당원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 잘못된 것이죠. 자, 1번. 당원협의회는 지역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7개 선거구가 있겠죠. 동구, 중구, 서갑, 서을, 유성, 대덕. 각 당협위원회는 시도당의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대전시당의 운영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당원 교육 및 당원 집회 등 당세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시도당, 중앙당에 건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에 당선된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요건 잘못되었네요. 공직선거 출마 전에 사퇴해야 된다. 얘기죠. 자, 4번. 당원협의회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5번. 아래의 명부는 어느 당직자가 명부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각 인원을 광역의원총회 또는 기초의원협의회 소속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잘못된 분류는 인원은 총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직책과 분류를 올바르게 짝지었나 틀렸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가평, 군, 군 단위는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도의원, 경기도죠. 요거는 광역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의원, 서울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광역이 되겠습니다. 대구 시의원, 대구는 광역시죠. 그래서 광역의원 맞습니다. 강원도, 강원도는 광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가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의원은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이 되고요. 충청남도, 도의원 하면은 광역이 되겠죠. 영역 1-2 공직자 직무수행 공직선거법 총 5문항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시민단체가 선거일을 100일 앞둔 시점에, 그래서 보통 선거일 하면은 180일입니다. 180일 안에가 선거일 180일.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겠습니다, 지금. 선거일 100일을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잘못된 행위죠. 네, 이거는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선거운동은 합법적인 선거운동, 불법적인 선거운동 모두를 포함해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법 선거운동이지만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럼 2번은 이 후보자 예정자가 음력설을 앞두고 선거 국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게 있죠. 자동 동보통신, 자동 동보. 요거는 받는 사람이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내는 곳은 한 곳에서 보내서 받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받을 수 있다. 즉 간단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PC에서 보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동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전송 장치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의례적인 인사말, 의례적이다 그러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게 들어가면 무조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인사말은 의례적인 건 아니다. 자, 3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리에서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통상적인 그죠? 통상적인 요것도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뒤에 속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 공약을 밝히는 행위. 그래서 이거 선거운동 같기는 하지만 되려는 사람이 그죠?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인 그러면 요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이 후보 예정자가 선거구 내에 친지의 집을 방문해서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이 포발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네, 그 친지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 헷갈리지 마세요. 뭐죠? 부정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다.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요건 별표 하셔야겠죠. 이런 건 잘 나옵니다. 자, 1번. 예비 후보자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이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PC 이런 것 말씀드렸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일련의 사실 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가운데 뭐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한테 대신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가능하죠. 네. 2번.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메시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자동 동보 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명 이하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자동 동보 통신은 8회 이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람 수와 상관없이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2번 요것이 잘못되었다. 해당됩니다. 요것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된다. 3번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여기서 수동이죠. 그죠? 수동으로 각각 선택해서 한 번에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네, 이것은 수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에하고 좀 다르죠. 위에는 자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는 자동 동보 통신에 해당됩니다. 자동이 들어갈 경우는 요건 수동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20명 이하를 각각 선택해서 보낼 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는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되려는 자가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후보가 되려는 자겠죠.
후보가 되려는 자가 정월 대보름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요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의례적인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부자 되세요. 이러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자, 8번.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선거일 전 6일 선거일 전 6일 매우 중요하죠. 별표죠. 선거일 전 6일 여론조사는 항상 6일입니다. 6일 선거일 전 6일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엇이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6일 이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선거일 10일 전이나 한 달 전에 이미 조사한 것을 그 날짜에 했다. 그러니까 6월 1일이니까 뭐 우리가 4월 1일 날 여론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5월 30일 날 4월 1일 날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인용해서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2번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네, 요것은 위반입니다. 반드시 넣어야겠죠. 3번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못한다고 그랬죠? 공표는 하면 안 된다. 공표는 선거일 6일 이전에 뭐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조사한 것을 이때 공표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거일 6일 선거가 임박해서 여론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금지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9번 공직선거법 제58조 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언급 없이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호별 방문의 방법으로 하는 할 수 없다. 자, 호별 방문 각각 뭐 아파트 101호, 102호 찾아다니면서 호별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요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요건 불법입니다. 자, 종종 우리가 전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하는 후보들이 있죠. 그죠? 원래는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자, 9번에는 2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3번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위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거나 연설, 대담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 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선거사무장은 공개 장소에서 이런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4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정당 후보자 모두 자기 후보자의 벽에다가 외벽에다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가능합니다. 자, 10번 공직선거법 제20조 매수 및 이해유도제.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중 일부이다. 틀린 내용을 골라라. 자, 틀린 게 무엇인지 볼까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의 특정 단체의 금품 등 재산산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죠? 2번.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통신비용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수죄.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3번. 선거 기간 중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물이나 돈 봉투를 배부하는 행위를 할 시에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매수죄 처벌 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4번.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수고의 대가로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경력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가능하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그죠? 실제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력금은 절대 안 됩니다. 수고비, 경력비 위반 사항입니다. 자, 영역 2번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입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11번 갑의 대답 중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이었는데 당연히 횡단보도로 걸리죠. 건너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234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이었다. 근데 여기 뒤에 함정이죠. 480명에 불과했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을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럼 갑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1번.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해. 얼뜻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수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니까 일단 지나가 봅니다. 2번. 무단횡단을 할 경우 차가 오든지 더 민감하게 살피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율이 더 낮아지기 마련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그죠? 자, 3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민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거야. 예, 이것도 매우 잘못된 이야기죠. 자, 4번.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길을 건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네, 요게 바로 논리적인 것이랍니다. 네, 요것이 횡단보도로 건너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금액을 올바르게 읽은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입, 그 다음 총계. 요거는 지방의원들의 세입 세출에 대한 어떤 회계 문제를 처리할 때 단위를 빼먹지 말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 그래서 기억 문제는 단위가 100만 원이고 니은은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 4자부터 읽으면 우리가 100만 단위니까 100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그렇죠? 그래서 9천억이 들어있네요. 그죠? 9천이 들어있는 게 일단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유력하네요. 9,746억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니은은 보면 1000원부터 시작이니까 저 맨 끝에 3자에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조 315억 6,994만 3천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상황을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자, 네모 보기를 보겠습니다. 1년 전 5만 원이었던 S전자의 주식이 현재 10만 원이 되었다. 자, 주식이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자, 2배가 되었다. 그래서 4번 맞았죠, 그죠? 자, 5만 원 증가했다. 맞았죠. 자, 이제 2번하고 3번 남았습니다. 주식 가격이 100% 증가했다. 주식 가격이 200% 증가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5만 원이 10만 원이 돼서 2배가 됐다고 200%가 아닙니다. 이때는 100% 증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100% 증가했다. 자, 14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2012년에서 2013년 땡땡 기업사원 채용 지원자는 총 5,286명이었다. 이 중 사장, 국회의원, 장관, 도시, 군, 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는 526명이었다. 청탁을 참 많이 했네요. 625명이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거죠. 최종 합격자는 518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취업 청탁 대상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합격한 518명 전원이 모두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거죠. 자, 가피라는 어떤 아이죠. 당시 땡땡기업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중 한 명이었고 최종 합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분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518명 전원이 모두 취업 청탁 대상자로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이 사람 이상으로 625명이 이제 취업 청탁 대상자라고 밝혀졌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피는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면 최종 합격했을 것이다. 요 문제는 취업 청탁 대상자였으면 625명이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얘기죠. 합격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625명이 합격을 했다면 취업 청탁 대상자 625명이 625명 최종 합격했으면 당연히 1번은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518등까지는 합격했죠. 근데 600등은 떨어졌죠. 625등도 떨어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번 볼까요? 가피가 최종 합격자라면 합격했다고 하면 당연히 취업 청탁 대상자였겠죠. 3번. 가피가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업 청탁 대상자여야 한다. 최종 합격하려면 당연히 취업 청탁 대상자였겠죠. 근데 여기서는 합격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즉 518등 안으로 들어왔는지 625등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가피가 취업 청탁 대상자가 아니라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취업 청탁 대상자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합격하지 못했겠죠. 저는 취업 청탁 대상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대로 1번 가피는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면 최종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518등 안에 들었으면 합격, 519등이었으면 불합격 이렇게 됐겠죠. 자, 15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자, 의사 정족 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를 여는 건 3분의 1. 그 다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땡땡 표시 봅니다. 지방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사망, 제명, 재판에서 확정 판결 이렇게 세 가지는 재적의원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최초 재적인원은 111명이었다. 그중 2명은 사망하고, 자, 그럼 2명 빼기겠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재적위원회에서는 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었다. 그럼 2명 빼야겠네요. 그죠? 2명 사망, 2명 제명. 그래서 총 4명은 뺍니다. 그럼 107명이 재적인원이 되겠네요.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죠.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실제 재적인원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반드시 해놔야겠죠. 자, A 지방자치단체 땡땡조례 제정안에 상정되었다. A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자, 개인할 수 있죠. 3분의 1 이상이니까. 107명이니까 3분의 1 이상. 53명은 충분히 3분의 1이 넘죠. 개인은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자, 107명의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7명의 과반수. 그러면 우리가 54명이 되겠네요. 그죠? 한 명이 부족하죠. 한 명. 54명이 돼야 54명이 돼야 이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53명이니까 한 명이 부족합니다. 과반수, 반수 이 용어도 조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반수는 딱 반을 얘기합니다. 100명 중 반수는 50명이고요. 과반수는 51명부터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과반수는 항상 51명부터다. 그래서 의결할 수 없다가 정답이고요. 27명이면 27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일단 안건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27명이면 맞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54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출석이 54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할 수 없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영역 세 번째, 현안 분석 능력, 당 정책 총 15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올해는 남북한 분단 77주년이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북 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중 북한 체제 특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가, 북한은 수령 독재 체제야. 조선노동당 당 규약 헌법 일반법보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짓이나 방침이 우선하고 있어. 맞습니다. 두 번째, 북한에도 한국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한때는 단속을 통해 막으려고 했지만 지금 허용하고 있어. 틀린 얘기죠. 자, 3번. 북한은 평등은 강조하는 사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어. 모든 주민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인 3개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 출신 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자, 맞는 얘기고요. 다음, 북한은 선거제도가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뽑고 싶은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고 있어.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라가
잘못된 거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열어서, 장은 이제 시장 장자니까 시장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은 400곳 이상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군당국, 북한 당에서, 노동당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개발했어.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과 ICBM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 맞고요. 북한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어. 한국을 겨냥한 선제 타격은 언급한 적이 없어.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해왔다고 밝혔어. 심지어 2018년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 다음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 네.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우리의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1번.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 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서 완전 폐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 해. 옳지 않은 얘기죠.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해.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해. 통일정책은 북한 정책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 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특히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19번 다음 중 한미 관계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설명은? 가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여러 동맹국 중, 여러 동맹국이 아니죠. 네, 단일 동맹국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은 그냥 단일 동맹국이지 여러 동맹국이 아닙니다. 현재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한국에게 전환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조해 보겠습니다. 한미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설명을 통해서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왔고 최근 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중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중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하게 됐다. 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우호적 분위기가 상승됐나요? 자, 옳지 않습니다. 자,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드는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따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국의 방어력을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3번. 문재인 정부 시기 양국의 정상은 서로 한국과 중국을 서로 한 번씩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렇지 않죠. 자, 4번. 중국은 2021년 기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예, 요거 맞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국민의힘 강령석
외교 안보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가번 보편적 가치와 규제, 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면 인간 안보 및 기후 변화 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맞죠? 멋진 단어네요. 그죠? 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렇죠? 북한 문제의 중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대한 실현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북한 문제의 당사자지 중재자가 아닙니다. 예, 요거 조심해야겠죠. 북핵 문제에 우리는 뭐이죠? 네, 당사자가 됩니다. 자, 4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 외교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맞습니다. 22번. 다음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남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사회,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진호를 봅니다. 10대 약속에서 언급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는 선언이야. 이렇게 많이 하고 조건을 다는 건 대부분 오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들으면 안 되겠죠. 다소 억울함이 발생할지 모르나 모든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오직 피해자의 의견만 들어야 하지. 네, 요거 잘못됐죠. 두 번째,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야.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것이 평가할 만하겠군. 세 번째,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국민의힘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지. 진영 논리에 갇혀 피해 호소인과 같은 촌극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한 다짐이야. 권력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중요해. 네. 23번. 다음은 소년범 재범률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그래서 10대 약속,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8-3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소년범 재범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여러분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주 습관처럼 하셔야 되고요. X축을 보면 2011, 12, 14, 16, 18, 20 이렇게 연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X축은 시간을 표기를 하고요. 자, 이제 Y축을 보면 이제 범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색깔이 둘로 구분되어 있는데 재범수하고 초범수 그래서 감소세이기는 한데 재범자 수는 뭐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청아 보겠습니다. 청아.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약속이야.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재범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어. 네. 자, 두 번째 소리 보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 소년범 재범률이 30범대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소년범이라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재범률을 줄여야 해. 자, 무조건 뭐 이런 단어. 네, 이거 옳지 않죠. 우리가 볼 때도 뭐 소년범에 대해서 무조건을 하는 것은 좀 국민 여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소년범죄 전체 총량은 감소세야.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어. 소년범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야. 아이들이 쉽게 범죄로 유인되고 있다는 것만큼 의미인 만큼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 24번. 다음은 불법 컨텐츠 범죄,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10대 약속,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성폭력 없는 사회 이렇게 돼 있고요. X축 마찬가지로 연도가 되어 있고 Y축은 불법 컨텐츠 범죄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미주 보겠습니다. 미주.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약속이야. 성범죄 영역이 디지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범죄의 잠입 수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호차는 이 땅에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소의 인권도 희생해야 된다. 다소 인권도 희생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얘기죠. 국가가 더 강력한 중앙 통제. 요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옳지 않은 정책이고, 선제 검열 방식을 통해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원천 타산해야 된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2차 가해 방지 역시 중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4번. 사이버 음란물과 같은 불법 컨텐츠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초당적인 지원이 중요하겠군.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민심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해서 2030 청년 민심 분석 대응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하영 보겠습니다. 1번. 2030 세대가 불과 5년 만에 지지 정당을 바꿨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서야 해. 은정. 맞아. 그리고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기득권, 대물림이 없어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 3번 경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2030 세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봐야 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것이야. 이건 잘못됐죠. 그죠? 항상 변화하는 것이죠. 늘 2030 세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지를 보낸다는 생각은 노력을 해야겠죠. 자, 3번 잘못됐고요. 4번 볼까요?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큰 박탈감을 느끼었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문제야. 26번. 다음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일부 내용이다. 이를 읽은 사람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1항에 따른 선거의 명부 작성일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두 번째,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 1항에 따른 선거의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첫 번째, 16세 이상의, 요거 보세요. 정당법에는 16세 이상입니다. 그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자,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도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과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은 만 19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시구의원. 대통령 선거에 당장 출마할 수는 없어. 만 40세가 돼야겠죠. 그죠? 2번, 은희, 만 19세 학생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투표에서, 예, 첫 투표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우택. 이 친구가 이제 만 17세네요. 그죠?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 거야. 일단 보류해볼까요? 자, 4번 볼까요? 학용. 이 학생도 만 17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네, 정당법에 의해서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발기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17세는 후보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보도를 본 당원들의 토론 중 국민의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들 경제활동, 재취업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성원. 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 거야.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죠. 그죠? 단기 아르바이트. 지금 정답은 지금 1번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청년들한테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해.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도 그래서 청년도약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멘토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8번 지방자치 사무 처리할 수 있는 일과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영 보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정책,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요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예찬, 물가정책, 금융정책,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거. 요거는 지방자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윤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자, 희진, 국가사무중. 이제 일단 국가사무 하니까 X 쳐야 되는데, 중에서 예방접종이나 하청관리, 기초생활보장 등 법령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했네요. 위임을 했을 경우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 희진이 들어간 것은 답은 4번. 네, 요게 맞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성민, 우편과 철도, 국토종합개발, 농수산물, 양곡, 수급조절, 전국적 규모.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진호,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겠죠. 그죠? 주민들의 논의를 거쳐서 마을에 위해를 가는 행위자에 처벌한 벌금 부과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자, 29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주민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네, 가능하죠. 주민은 단체장에게 조례안의 제정,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의회에 할 수 있죠. 그죠? 네, 단체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할 수 있다. 서구의회, 그 다음에 뭐 시의회 이런 곳에 하게 됩니다.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네, 붙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교복 같은 거 했던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1이요. 30번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는데 이와 별개로 특별자치를 인정하는 지역들이 있다. 특별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사람은 특별자치가 있죠. 자, 뭐가 잘못됐는지 봅시다.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정답 맞죠? 철안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네, 정답 맞죠? 자, 현주 외국 기업에게 각종 세제나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에만 있다. 이렇게 만 하면 또 틀렸네요. 그죠? 다른 지역에 또 있죠. 네. 동욱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이다. 예, 특례시라는 게 생겼죠. 이제 막 생긴 것이라 아직 익숙치는 않은데 인구 100만이면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 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수원 같은 데, 요런 데는 이제 네, 특례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아직은 익숙치 않은데요. 이것도 옳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잘못됐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 PPAT 예상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